안녕하세요. 윤영주입니다. 예,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의대 한의대도 졸업해서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를 가진 복수면허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에서 한의학 석박사 학위까지 한 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2010년도부터는 여기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과대랑 한의대를 다 졸업하고 이제 동서의학 전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부터 있던 전통의학이 한의학인데 그것이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전통의학을 동의학 또 현대의학 새로 들어온 현대의학을 서의학이라고 하면서 동서의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 동서의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제도에서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임상 측면에서든 연구에서든 협력하고 협진하는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의과대랑 한의과대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좀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다녔는데 이제 제가 그 의대를 다니던 시절이 80년대라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뭐 노동운동이나 이런 다른 사회운동을 한참 하다가 제가 한의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대를 이제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대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한의학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의대도 마저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대에 다시 복학을 해서 의대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꽤 걸렸고 그렇지만 뭐 그런 과정이 오히려 좋았던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좋았었던 의대생이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의대 가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의학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뭔가 이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한계 같은 거를 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된 한의학은 어쩌면 이걸로 그 모자란 것이 채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한의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의학을 배웠지만 서양의학이 이루는 성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한의학을 공부하면서는 의학도 제대로 다 배워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되면 내가 이렇게 두 의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실제로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서의학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 1970년대 초에 경희대를 설립하셨던 분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을 하는데 그래서 동서의학연구소 뭐 이런 명칭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제일 먼저 사용을 하셨고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협진, 그러니까 의학, 한의학 협진, 뭐 좀 줄여서 뭐 양한방 협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어떤 협진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양이랑 한의가. 그러니까 가장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학과 한의학이 다 아주 훌륭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럼 100% 완벽하냐 하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뭐 응급 상황, 수술을 한다든지, 뭘 이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그 보조기기를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발달했거든요. 물론 약도 발달하고 그렇지만 또 이 만성적인 질병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인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근본 치료는 어렵고 그냥
증상을 관리할 뿐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질병도 많아요. 근데 한의학은 이제로 뭐 그런 수술이라든지 응급 상황 이런 데서는 좀 약한 측면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왜 병이 나는가를 파고들어서 병이 나기 전에 병을 예방한다든지 병이 났을 때도 그걸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데서는 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의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의사든 한의사든 환자를 볼 때 그 환자는 둘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보는 환자가 다르고 한의사가 보는 환자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협력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치료 효과가 제일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어떤 협진을 꼭 필요한 어떤 질환이나 어떤 그런 부분 잘 되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혹시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 부산대 한방병원에 있고 옆에는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병원 차원에서 환자를 서로 의뢰하거나 협진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흔히 오는 경우들이 이제 암 수술 같은 걸 하고 수술한 자국 그 부위도 잘 안 아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면서 너무 몸이 쇠약해지면 그 다음에 치료를 이어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근데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환자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뭘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킨다든지 또 더 크게는 일단 1차 암 치료를 했어도 나중에 전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몸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또 특별히 예, 하고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환자들이 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활 교육이나 생활 개선부터 해서 또 그 체력을 회복을 하고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몸 상태로 만드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정말 이거는 필요한데 그 쪽에서도 환자 쪽에서 잘 몰라서 안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쪽 양의 쪽에서는 이런 걸 하지만 한의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은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또 암 환자 말고도 이제 많이 의뢰가 되는 경우가 뭐 고혈압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 약을 먹고 한두 가지 먹고 잘 조절이 되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약 종류를 계속 늘리고 바꾸고 해도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무한정 약을 늘려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약을 늘려 나가면 또 약의 부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호소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예, 그럴 때 침 치료라든지 한약 치료라든지 이런 걸 병행하면 뭐 양약을 꼭 다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상에서 약을 유지를 하고 그걸로 혈압이라든지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 병원에서 의뢰를 해주시는 환자들도 오시고 아니면 스스로 양방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한방병원에 오시기도 하는데 사실 환자들이 제일 먼저 많이 걱정하고 물어보는 거는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 내 질병에 한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좀 오해인 측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은 덜하기도 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많은 의사분들이 한약은 무조건 간에 안 좋다, 콩팥에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간과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더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약 이제 이게 질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의사분의 성향에 따라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는데 이거를 정말 같이 해도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일정 부분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이고 필요한 약을 필요한 사람한테 딱 쓸 때는 적정한 양으로 그러면 그런 뭐 한약은 무조건 간을 손상한다든지 콩팥을 손상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은 양약에 훨씬 더 그런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있는 약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안 쓰지도 않거든요. 필요하면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는 좀 불식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없나요? 주의해야 될 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실 약은 양약도 한 가지만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뭐 7, 8가지, 10가지 넘어가는 경우는 아주 흔히 있는 일인데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과 약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기도 하고 서로 억제하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약물은 간과 콩팥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배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건 부담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먹고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알코올도 약도 다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한약하고 양약을 같이 먹을 때도 일단 어떤 목표로 쓰는 약이냐, 어떤 성분의 약이냐 이걸 따지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약 먹는 시간을 좀 띄워놓도록 해요. 그리고 양약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예를 들어서 뭐 결핵약이라든지 무좀약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아예 한약을 저도 잠깐 중단을 하시도록 이 약이 다 끝난 다음에 항생제, 결핵약, 뭐 무좀약 이런 거는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아무리 순하다고 하지만 한약을 같이 했을 때는 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약을 함께 먹는다 하더라도 시간 간격을 띄운다든지 특정한 약일 때는 한약이나 양약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환자분이 걱정을 하시거나 의사 입장에서도 걱정이 될 때는 사실 계속 간 기능 검사 같은 건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협진이 좀 필요한 그렇죠. 거겠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나 양의도 하는데 한의도 같이 양이 그냥 이쪽 병원 다니면서 저쪽 병원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도 치료해달라고 저기도 치료해달라 해서 두 개를 다 같이 먹으면 오히려 더 막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진료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렇게 조금 서로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게 아쉽죠. 환자분들이 이 한의 쪽에 와서는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약 먹는지 다 얘기하세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환자분들 표현을 들면 너무 많이 혼난대요. 그래서 혼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사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의사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약 제제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의사들이 처방을 하세요. 그럼 양약하고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이 한의 진료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신다면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의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이런 거를.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 않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또 기조가 또 네. 있었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협진으로 진행시킬 경우 이제 어떤 이제 비교가 가능한데 두 의학 중에 더 이제 뭐 나은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양의가 더 좋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한의가 더 좋고, 뭐 지금 막 얘기했던 것들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어떤 부분은 한의가 낫고 어떤 부분은 이게 양의가 낫고, 약간 이런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무슨 외상을 입었다든지 급성 뭐 감염증이라든지 또 병세가 막 급격하게 전환이 됐을 때는 그런 양방적인 처치, 뭐 수액을 맞는다, 뭐 주사를 맞는다, 수술을 한다, 수혈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생명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니까. 근데 이제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거는 그거 말고도 이제 만성, 우리 흔히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 자가 면역 질환들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는 사실 그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주로 스테로이드로 대표되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물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약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본은 면역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증상을 그냥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약을 평생 먹고, 뭐 혈압약, 당뇨약도 아예 처음 처방하실 때 이건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하고 좀 다른 거죠. 한의학에서는 그런 병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약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약을 끊을 수 있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만성 난치성 질환들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술 후의 회복, 예,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뇌경색, 중풍 이런 것도 급성기에는 항혈전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제 이게 그 급성기를 지나게 되면 재활도 해야 되고, 재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체력도 길러야 되고 근육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고, 이럴 때 이제 침치료, 뜸치료 이런 걸 병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 병의 시기나 단계에 따라서 각자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자주 이제 진료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계실까요? 저는 여기 한방병원에서 한방내과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대학병원이니까 다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주로 이제 신장 내분비 질환을 주로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료 영역 외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앓고 나서 그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낫긴 낫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숨이 차다, 계속 피로하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 뭐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보면 자가 면역 질환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아토피성 질환, 류마티스 질환, 그런 것, 또 자가 면역 질환,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이런 것도 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늘어나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최근에 젊은 암 환자들이 아주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암도 나이가 좀 들어서 많이 발견이 되고 발병이 되고 하는데, 최근에는 꼭 이제 진단을 열심히 해서만이 아니라 아주 젊은 나이인데 암이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도 많이, 젊은 암 환자들이 예, 예. 그 아까 이제 트렌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까 이제 신장 쪽 관련해서 예. 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한방내과에 이렇게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장이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 신장은 양방에서 말하는 이제 콩팥, 또 방광, 또 생식 기능, 내분비 기능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환 중에서는 이제 갑상선 쪽 환자들도 많고 사실 당뇨도 내분비의 문제, 내분비 내과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양약을 하나 먹어서 잘 조절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대사성 질환에서 뭐 통풍 이런 것도 과거에는 뭐 4, 50대 이후에 남성분한테 많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젊은 20대, 30대 예, 뭐 학생인데도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광염 증상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급성 방광염이 아니라 만성으로 계속 재발하는 방광염 환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주로 한방병원에 오는 거겠까. 사실 방광염 같은 경우도 항생제를 한 3주 정도 쓰고 그러는데 뭐 처음에 한 번 걸렸을 땐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지만 뭐 3주 해서 나은 것 같은데 뭐 한두 달 있다 또 증상이 나오고 또 이러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항생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뭐 기본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쓰이는 치료 수단은 침, 뜸, 한약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침 시술, 뜸 시술 그리고 필요하면 한약도 권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은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왜 이 병이 생겼을까? 그렇잖아요. 남들은 안 걸리는데 나는 이 병이 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 심해졌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같이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서 그 부분이 안 바뀌면 뭐 한약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양약뿐만 아니라 약 먹을 때는 당연히 좋다라고 하지만 계속 약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약도. 그럼 약 끊은 다음에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약 끊으면 또 그런다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근본 치료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을 그것이 이 사람이 뭐 너무 과로를 하는 게 문제인지 너무 뭐 찬 거를 많이 먹는 게 문제인지 뭐 그런 이유를 찾아서 그걸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요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런 생활 패턴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 예방하려면 요런 패턴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예. 거를 이제 여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팁으로 알려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종종 오시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예, 우리가 그걸 다 뭐 면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다 뭐 병원에 가서도 그렇지만 특히 한방병원에 오면 뭘 먹으면 좋은가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음식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이제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한 네 번째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앞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저는 마음,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인 거죠. 거의 만병이 다 특히 뭐 제가 보는 질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쳐서 어디가 부러졌다 하는 그런 병이 아닌 병들은 대부분 다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잠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예. 그러니까 잠의 양과 질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도 병이 많이 생기고 또 병의 치료를 가로막기도 하고. 세 번째가 운동. 무슨 이제 정식으로 운동 기구를 써서 뭐
하는 그런 운동 아니더라도 신체 활동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너무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과한 경우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리고 한 네 번째쯤이 음식입니다. 뭐 해로운 음식 또 우리가 이건 해롭다 하는 걸 알면서도 먹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 없이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마음 스트레스 관리가 나머지에도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잠이나 활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데도.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 또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아프거나 뭐 아프지 않으려면 먹는 거부터만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일 쉬우니까 또 그게 제일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운동, 그러니까 신체 활동 막 이런 거는 이제 나이마다 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체 활동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 특히 현대인들은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신체 활동은 이게 이제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제 균형이나 어떤 조화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하는 것,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 근데 이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뭐 운동선수나 운동 중독자가 아니면 부족한 적이 훨씬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구실에 앉아 있으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막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뭐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뭐 걷기라든지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하는 것도 물론 좋고요. 또 그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수시로 움직여주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는 게 절대로 몸에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운동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 전체를 늘려라.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거,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 생활은 여러 가지 편리한 기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 꾸준하게 사실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걸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요즘은 막 이제 50대 이렇게 되셨는데 갑자기 이제 딱 꽂히셔갖고 마라톤에 도전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금방 이제 허리라든지 발목,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치시거나 다치지 않아도 관절염이나 이런 게 통증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저절로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운동 계속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런 체력이라든지 조건에 잘 맞게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만나서 절대로 무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어떤 병이 있는 분들,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운동은 중요한데 그거를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계속 옆에서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이런 게 제일 정확한 운동법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랑 제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를 체크해보고 진행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렇죠. 점점 그 팬데믹 이후에 면역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면역 지금 뭐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요거군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자연 리듬에 따른 이제 그거랑 극단적인 거 체온 유지, 산소 공급, 혈액량 유지 요 부분들은 뭐 어떤 부분들일까요? 그러니까 그 면역력에서 아까 또 제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학을 임뮤놀로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단순하게 면역학이라고 안 하고 많이 쓰는 용어가 뉴로 엔도 임뮤놀로지예요. 그러니까 뉴로 신경, 엔도는 이제 호르몬 내분비
그리고 이제 면역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은 특히 이제 자율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항상 자기가 활성화될 때 활성화되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이제 거기서 각종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뉴로엔도임뮤놀로지라고 아예 그런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고요. 이 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생활을 한다는 게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게 좋으냐 이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잠의 양뿐만이 아니라 잠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7시간, 8시간을 자도 그걸 밤 10시부터 6시까지 자느냐, 한 새벽 2시쯤 자서 아침 10시까지 자느냐,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지 않거든요. 이건 현대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현대의학적으로 이렇게 호르몬의 일중 분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활력을 깨우는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새벽에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점점 높아지고 오전에는 오후 되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더 이걸 강조를 하죠. 음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잠은 12시 자정 무렵에는 잠들어 있는 거가 좋다. 그러려면 11시 전에는 자야 되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9시, 10시에 자서 그럼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뭐 4시, 5시면 일어나지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생체의 리듬이에요. 물론 계절 따라 또 차이는 있습니다. 계절 따라 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밤에도 뭐 항상 다 불이 켜져 있고 모든 걸 밤중에 늦게까지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똑같은 시간을 자도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잠자는 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 일어났던 신체적으로 생겼던 여러 가지 그 대사물질, 노폐물 이런 것도 다 청소하고 정돈하고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들어왔던 자극들, 생각했던 것들, 그것도 또 뭐 공부했던 거, 뭐 이런 것도 다 그걸 차곡차곡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하고 쓸데없는 건 버리고 이런 활동들이 다 잠자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양도 요새 많이 부족하지만 잠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게 많은 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리듬에 맞게 살라는 거는 지금은 전기가 발명이 돼서 뭐 해 뜨면 그러니까 해 지면 바로 자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겨울에는 이제 조금 더 길게 자라고 해요. 여름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 리듬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잠 해랑 자더라도 낮에 이렇게 자는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낮엔 그럼 이제 면역 저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스스로 진단 후에 어떤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제 설명해 주실 것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게 요즘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것 같다. 너무 피로한데 내가 간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지만 이거를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니까 간에 좋은 뭐라고 광고하는 거를 바로 사 먹는다든지 이건 그냥 감기가 안 떨어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건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피로한 거는 간이 안 좋아서 그런다기보다 그 피로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아주 피로가 심하고 해결이 안 되고 감기도 계속 안 떨어지는 게 감기가 아니라 사실은 결핵이라든지 다른 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몸의 이상이 있을 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자가 진단하기보다는 병원 또 한의원 이런 데 가서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큰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일단 그거를 찾아봐야지 되고, 그 다음에 면역이 부족하다면 요즘에는 서양의학에선 다양한 검사가 많이 있거든요. 몸의 그 면역세포라든지 그 면역 활성까지도 다 측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또 양방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한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그 균형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이거는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먼저 진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진단을 받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나오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활을 개선하는, 그렇게 된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 없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수밖에 없죠. 그건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을 해봐야 그걸 찾을 수 있고 또 해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활 습관 개선을 해나가고, 또 이미 어떤 병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되고, 그건 아니지만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게 결핍이 돼 있는 게 확실하다 하면 이제 그때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또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자가 진단을 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맹신을 해서 무릎 안 좋으면 뭐를 먹고 정력이 떨어지면 뭐를 먹고, 요새 또 면역 관련 제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걸 먹고 하는, 그걸로는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정확한 진단하고 생활 습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가 더 필요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영양제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는 남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나한테도 그대로 효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 나한테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꼭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얘기하잖아요. 뭐 사상체질, 팔체질, 이렇게 체질별로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새는 서양의학에서도 정밀의학, 프리사이즌 메디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유전자 의학인 거죠. 요즘은 암 진단을 받든지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그냥 약을 쓰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형이 나왔을 때 어떤 치료제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한의학 관점에서는 똑같은 병명을 가져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는 게 가장 기본 전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남이 뭐 비타민 C를 뭐 하루에 뭐 그 3,000mg 이렇게 먹으니까 좋았다더라 하면 나도 그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나 그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유행을 타고 돌고 돌잖아요. 막 아로니아, 노니 이런 거 유행할 땐 전부 그걸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건 또 지나가고 또 다른 걸가 유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 각각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잘 맞고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체질의 사람들인 거지,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반대 체질이면 나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라고 먹었는데 좋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좀 약간 그냥 효과만 없으면 괜찮은데, 그 효과만 없으면 그냥 돈을 좀 버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몸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게 그런 경우 환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요즘은 약간 덜하긴 하는데 옛날에 해독 주스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독 주스를 아주 열심히 먹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게
한의학적으로 양체질인 사람한테는 그게 잘 맞아요. 여러 가지 야채나 과일을 해서. 그런데 음체질인 사람은 그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몸이 붓고 피로해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한 몇 달째 지금 해독 주스를 요법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일단 끊어보세요 하면 그거 끊고 다른 거 별로 안 해도 그런 그분이 호소하던 피로라든지 붓기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법이든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또 자신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관찰하는 거.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되 내가 뭘 먹든 뭐 그게 음식이 됐든 영양제가 됐든 먹고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냥 차분하게 관찰을 해보면 아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그렇지 않은구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따라서 가는 그런 거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병들이 이렇게 염증이나 뭐 이런 것서부터 시작하는 병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럼 어떤 이제 염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의 쪽이랑 이제 두 개 다 아시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것들 염증이 생기기 전에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염증. 근데 염증 하면 이제 우리는 일단 안 좋은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염증이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일정 부분 맞는 측면도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면 염증이라는 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그 외부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그 결과가 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도 우리 몸을 사실은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증이 잘 생긴다, 그리고 잘 낫지 않는다 하면 그건 이제 면역력의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염증 자체가 생겼을 때 그걸 무조건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게 꼭 옳은가 하는 거는 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사실 잘 곪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일은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조그만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항생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또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이제 흔히 4가지 4대 반응이라고 해서 붓고 그다음 빨갛게 되고 열나고 아프고 그 부위가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거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혈류 안에 백혈구도 많이 가서 문제가 되는 걸 빨리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치유를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과하면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고 주변 조직 파괴가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소염진통제나 해열제나 이런 걸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만 그래도 계속 그걸 한다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걸 약을 먹어서 계속 그 막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염증이 난 너무 잘 생긴다, 너무 잘 여기저기가 곪고 잘 안 아문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지만 이미 발생한 염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증요법으로만 빨리빨리 그거는 염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누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염증, 뭐 이렇게 뾰루지가 난다라든지 곪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이 눈에 안 보이는 내부 장기에서도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요즘은 암조차도 그냥 염증 반응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도 그 면역에서 우리 그 면역계가 발달해 온 거를 보면 이제 계속 뭐 외부로부터 침입해 온 세균이나 항원이나 이런 걸 공격해서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더 기본은 우리 몸 안에서도 계속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것들도 또 염증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것도 주로 많이 세포 분열을 하는 그런 조직에 생겨요. 세포 분열을 안 하는 조직에서는 잘 안 생기죠. 세포 분열을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잘못, 우리가 뭐 제품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불량품도 일정 비율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또 대사산물,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그럼 그런 거를 알아서 몸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면역계가 발달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하고 구별되는 외부의 세균이나 항원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뭔가 이상이 생긴 고장난 세포들, 어떤 쓰레기처럼 생기는 대사물질들, 이런 걸 빨리빨리 분해하고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면역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또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거에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이런 감염병에 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은 또 반대, 너무 면역이 항진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세포, 고장난 세포를 딱 인식을 해서 없애는 거,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도 뭔가를 잘못 인식을 해서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역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뭔가 면역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 이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을 꼭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제일 정확한 말은 면역을 잘 조절하는 거가 되겠죠. 내 몸에 생긴 이상 물질들은 재빨리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염증 반응은 나의 치유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몸에는 제일 좋고, 그러나 이제 너무 힘들고 조직 파괴 같은 게 많을 때 약물의 도움을 잠깐 받는 것이 좋은데, 최근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감기나 이런 데서도 너무 소염진 통제하고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 치료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소염진 통제, 종합감기약 막 이런 것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뭔가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럼 약국 가서 그냥 사서 막 이렇게 먹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결코 좋은 일이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잠깐씩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프면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치료법은 뭘까요? 아프면 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특히 우리나라 문화 같은 데서는 조금 아프다고 뭐 병가 내고 쉬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그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냥 쉬면서 끙끙 하루 정도 그렇게 앓고, 그러면 오히려 몸이 개운하게 낫고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죠. 근데 아예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무조건 조금만 증상이 생겨도 진통제를 먹고 소염제를 먹고, 그리고 또 항생제 처방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니까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염 같은 것도 항생제 써도 그때뿐이고 다시 재발하고 이런 식으로 몸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거의 이제 또 벌써 마지막 이거 네.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일단 먼저 이거 질문들 먼저 한번 말을 협진. 일단 아까 잠깐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답답한 게 있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막 혼낸다 막 이제 네, 이런 네.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협진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의사 한의사로 완전히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협진을 꼭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죠. 물론 정부에서는 그 협진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016년부터 쭉 해서 지금 4단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간의 그런 직역 갈등 이런 게 점점 심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협진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협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 열풍해서 뭐 K-팝부터 해서 K-무비, 뭐 요새는 K-푸드까지 유행을 하는데 이건 K-메디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다 한의학이 있지만 일본은 그냥 일본이나 중국은 다 면허가 좀 단일화돼 있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두 의학의 수준이 다 골고루 높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이 잘 되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치료 효율을 높이는 그런 의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그렇게 이원화돼서 각각을 키워왔기 때문에 의료 기술도 최고, 한의 치료 기술도 사실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또 AI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사 한의사들은 맨날 보면 싸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AI 의사가 나오면 그냥 단칼에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의사들이 가진 의학 지식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방대한 지식인데 그런 건 AI가 훨씬 빨리 정확하게 습득을 하죠. 또 한의사들의 지식도 물론 의학 지식보다는 조금 더 주관적이고 그래 체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AI가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AI의 의학과 한의학 지식을 다 넣어주면 그러면 거기서는 그 통합된 의학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그리고 그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 정말로 금방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각 산업군에 진짜 그 AI랑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 보면서 저도 깜짝 예, 놀라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가. 이쪽 영상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그렇죠. 하루 잠깐 가만다 눈 떴다가 보면 네. 뉴스에 막 AI가 만든 영상, 막 AI가 만든 뭐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보면 네. 야 이거 뭐지 막 약간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되게 색다른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한이랑 그 양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세계 최고의 손꼽히잖아요. 저희가 진짜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둘이 합쳐질 수 있고 거기에 또 AI까지 더해진다면은 음. 어떤 또 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특히 이런 협진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에 이렇게 합쳐진다면은 이렇게 딱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난치병 환자들, 뭐 암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질병이 가벼울 때는 우리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약국 가서 감기약 사 먹어도 되고 뭐 한방 감기약도 있어요. 한의원에서 그 감기약을 사 먹어도 되고 그냥 하나로만도 잘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병이 중할수록 잘 낫지 않을수록 우리가 가진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 기술
이런 걸 다 동원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죠. 근데 다 동원을 한다는 게 무조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고 시기별로 또 상황별로 그렇게 적재적소에 그 치료 기술이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환자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인류가 많이 수명도 늘어나고 그 많은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많은 질병은 여전히 난치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에 질문에는 없는 건데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환절기잖아요. 이제 예, 예.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자주 걸리는 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뭐 얘기했던 것들을 사실은 다 지키면은 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특히 환절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은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꿀팁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 환절기에 좀 잘 생기는 그런 뭐 알레르기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환자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도 하시고 그러는데 환절기라는 게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거기에 안 맞춰 나가고 그냥 내 생활 패턴대로만 그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일어나고 자는 시간을 달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그런 규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온 변화도 급격하잖아요. 요즘은 또 막 그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 날씨도 봄날 같았다가 또 금방 추워졌다가 하는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잘 나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자연의 변화에 맞춰 나가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체온 유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봄이 돼서 많이 따뜻해져서 옷이 얇아지지만 그런데도 또 꽃샘추위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그럼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온을 해주고 체온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그 제가 이건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몸은 항상 36.5도 그 안팎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현대인들은 체온이 낮아지는 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나는 막 열이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한의학에서는 겉으로만 열이 많은 거지 속은 차다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탈수 상태가 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체온은 결국 혈액이 유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런 피부라든지 지방 덩어리는 온도가 37.5도까지 37도까지 안 올라가죠. 혈액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한 거고 그 혈액이 온몸에 골고루 가 있기 때문에 손끝 발끝까지 다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커피가 뭐 커피나 에너지 음료나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탈수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몸은 사실 우리 몸의 혈압, 혈당 뭐 이런 수분량이 잘 조절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커피를 또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저염식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또 근데 물은 많이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또 뭐 물은 계속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 몸은
그냥 물을 마신다고 그 물을 그대로 갖고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혈액의 그 나트륨 농도는 딱 생리적 식염수 0.9% 그걸 딱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소변으로 이제 물과 소금을 내보내면 이제 몸에서는 물은 더 이상 나가면 혈압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또 그렇게 물하고 소금하고 나가면서도 또 소금을 보충을 안 해주면 물만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는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등산 같은 데 가거나 한여름에 이런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꼭 같이 먹죠. 그래서 소금은 안 먹으면서 물만 마시면 또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제가 보면 많은 환자들이 그런 커피를 상용하고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살 뺀다 이래도 뭐 기본적으로 저염식 하시는데 몸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소금은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혈액량이 항상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이 부족해지면은 혈압이 90 이하로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가 오니까 뭐 그건 병원으로 오겠지만 그러지 우리 몸이 사실 그렇게 안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이게 혈압도 처음엔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압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피로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이제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심장 박동을 빨리 하면서 맥박이 빨리 뛰는 걸로 보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그 이상이 되면은 몸이 이제 못하겠다 하면 반대로 혈압을 올려버려요. 혈관을 딱 수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거 그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환경에서 옷이나 환경을 조절해서 보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 혈액량을 충분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까지 그렇게 병명은 붙어 있지 않았지만 탈수 상태가 돼서 그걸로 해서 시작이 되는 질병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절기 때는 이제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온 유지랑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물만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물만 마시면 그냥 그 물은 우리 0.9%그 소금 농도, NaCl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바로 30분도 안 돼서 다 소변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전해질. 그렇다고 뭐 꼭 이온 음료를 사서 마시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적절하게 간이 돼 있는 음식을 먹고 이뇨작용이 있는 거. 사실 이제 뭐 V라인 만들어주는 무슨 차 이런 것도 또 다 그게 이뇨제가 많이 들어서 물론 붓기를 좀 뺄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그게 전체적으로 혈액량도 줄여주면서 탈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차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잠깐 마시는 거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로 몸을 뭐 빨리 해독을 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헛개차 이런 것도 이뇨작용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빨리 이제 그 술독을 풀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잠시 먹을 수는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뇨를 시키면 이제 몸은 계속 물 부족 상태에 시달리는 거예요. 되게 저도 이번에 깨달았던 게 그 항상 등산 갈 때 이제 소금 챙겨가거나 이런 건 항상 들었었는데 그냥 실생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탈수 증상을 알 수 있다는 게 특이하네요. 그 커피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각성 효과는 있는데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커피가 이뇨작용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럼 커피 마신 만큼 소변 본 만큼 물로 보충해주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물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반찬 안에 다 소금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물도 먹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몸 안에 잡고 있으려면 나트륨 농도가 딱 0.9%를 맞추고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만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 들으니까는 저희 그 편집하는 여직원들 중에 이제 커피 큰 거 사서 걔로 이제 그냥 한 끼를 때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예요.
그거는 안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이뇨가 되고 탈수가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만성 피로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 피로한데 또 일은 해야 되니까 또 커피나 뭐 커피 갖고 안 되면 막 에너지 음료 더 카페인 농도가 높은 거 막 이런 거 사서 마시면 또 그때는 잠깐 할 수 있지만 또 그 음료가 들어가면서 또 탈수가 되고 근데 탈수가 된 만큼 물과 전해질을 내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더 큰 병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만성 피로 같은 것도 그 탈수 증상이랑도 상관이 네, 있을 수 만성 있어요. 피로도 그렇죠. 만성 피로도 그렇고 뭐 만성 두통도 그렇고 예, 머리에도 혈액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혈액이 잘 안 가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도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막 이제 이쪽으로 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당하고 산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압이 낮아서 잘 오질 않아요. 그러면 막 얘가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든지 기본적으로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반응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머리 아프면 진통제 뭐 먹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갖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친구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친구가 이제 편집하면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그런데 그 뭐지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나 살도 빼고 싶고 근데 예. 그러니까는 밖에서 밥을 안 먹는 거고 그래서 예. 이제 또 커피를 이제 마시고 말까 이런 그 친구한테 만약에 조언 예.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하자면은 어떤 근데 이제 조언? 살이 찌는 것도 사실 왜 찌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병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도 많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몸이 사실은 붓는 거죠. 살이 찌는 게 이제 부종하고 같이 오면서 그걸 본인은 살이 쪘다고 느끼기도 하고 대사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몸도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진짜 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호르몬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냥 뇌 하수체에서 그런 그 스테로이드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병도 드물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아닌지를 짚어봐야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자 그러면 왜 살이 찌는가 생활 습관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살이 쪄요. 예, 잠을 많이 자는 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잠을 부족하면 살이 찌는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잠의 문제부터 해서 뭐 식이 습관의 문제, 음식 종류도 중요하지만 식사 시간이 아주 또 중요하죠. 예, 몇 시간 간격, 규칙적으로 먹느냐, 불규칙적으로 먹느냐. 그러니까 비만은 정말 굉장히 큰 숙제인데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살아나와서 진화를 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거는 비만하는 것은 그 생존을 위한 방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음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빨리 지방이든 뭐든 글리코겐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잘하는 체질의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더 빨리 죽고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우리 몸에 수십만 년 동안 쌓여진 인자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현대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이 찌게 된 원인을 찾아야지 돼요. 질병을 먼저 다 배제를 하고 질병이 아니라면 생활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커피만 마시는 거는 이제 몸이 점점 아마 그분은 부을 거예요. 더. 그렇죠. 뺀다고 빼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젊은 여성들은 요즘에 뭐 그런 그 항정신병약 뭐 이런 것까지 써갖고 식욕 억제제 그렇게 해서도 막 약을 써서 살도 빼고 그러는데 그건 뭐 당연히 좋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살이 쪘던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인체의 그 20대 최전성기를 떠나서는 다 대사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먹는 양을 줄이고 예.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는 것도 굉장히 살을 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게 종합이 돼야 살이 빠지지 어떤 거 하나만으로는 살은 잘 안 빠지죠. 이 약간 현대인의 숙제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런 또 질환들 또 있을까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점점 많아지는 거 주위에 그렇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나이도 점점 어려지는 것 같고 예. 제 뭐 주위에도 그렇지만 더 저보다 어린 예. 친구들도 그렇게 되는데 당뇨 특히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면은 약 평생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것들도 되게 그런 치료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생활 습관들을 고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뇨도 이제 옛날에는 한의서에도 그렇고 당뇨는 이제 부자들의 질환이다. 그러니까 고량진미를 맨날 먹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질환이다. 이런 규절이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요즘에도 이제 많이 먹어서 비만하고 고혈압 이런 거하고 같이 당뇨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땐 훨씬 많은 사람이 하나도 살도 안 찌고 예, 고기도 별로 안 먹고 뭐 단 것도 별로 안 먹고 그런데도 당뇨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세 가지나 있어요. 아드레날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든지 에피네프린 이런 그러니까 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분비가 되는 거고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거 좀 왜 균형이 안 맞지? 하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가 또 살아남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저기서 사자가 온다. 그럼 빨리 보고 전속력을 다해서 도망간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혈당을 갑자기 확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으로 이런 걸 다 보내서 막 전속력으로 달리고 그러고서 이제 다 도망 왔으면 휴 하고 쉬고. 근데 혈당을 낮추는 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인 거예요.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만 그거를 다 분해해서 흡수해서 저장하고 이런 거는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혈당을 높이는 거는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위급 상황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는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어때요? 맹수는 없죠. 사자 때문에 도망갈 일은 없지만 우리는 그냥 하루 종일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달리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뭐 이거는 바로 그런 그 교감신경 쪽에 관련 이게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사람이라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고 왔다 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보거나 또는 당뇨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바로 이제 당뇨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약으로도 잘 조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스트레스 얘기를 해드렸지만 특히 요즘의 당뇨는 그런 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스트레스에 의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류가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일단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예방책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들 수는 없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다 이제 안 좋은 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주로 소화를 하고 분비를 하고 몸이 이렇게 편하게
이완이 돼 있을 때 활성화되는 건데 그럼 뭐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하루 종일 예, 그렇게 있는 게 몸에 좋으냐? 그건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퍼져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침대에서 안 나오고 그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거랑 같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균형이 중요해서 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어떤 병을 진단을 받았던 병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알아요, 사람들은 다. 그랬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만큼 긴장하고 있는지 얼만큼 과로하고 있는지 해서 그거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도 항상 같은 일을 겪어도 굉장히 난 더 힘들어 한다 하면 이제 그런 뭐 마음의 힘을 키우는 공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약간의 스트레스는 또 활력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버리면 사람이 그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또 어느 수준이 도대체 감당 못할 수준이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의사도 환자가 그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스트레스로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좀 다 다르겠지만 교수님만의 어떤 팁이 있다면 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당연히 다 받지만 난 교수님만의 좀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예, 전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막 먹는 거로 푼다든지 이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저는 운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운동 중에서도 제일 좀 손쉽고 스트레스 해소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는 뭐 격렬한 운동도 있지만 그냥 걷기. 예. 특히 좀 심각한 고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증언을 하잖아요. 그냥 어디 순례길 가서 걷고 뭐 올레길 다 걷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정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걷는 거는 이제 전신 운동도 될 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좀 비워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걷는 거, 좀 기회가 나면 뭐 좀 길게 걸어도 좋고요.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명상 이것도 좋습니다. 뭐 어떤 종교하고 굳이 연관이 안 되더라도 명상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을 때도 또 좀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항상 자기 자신을 잘 평온한 마음으로 살피고 있을 때 그게 제일 잘 보이는 건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뭐 명상법은 굉장히 많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짧게라도 여러 번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뭐 이 전신을 그냥 지켜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코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호흡을 지켜보라는 것도 있고, 근데 명상법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완 훈련법도 있고, 그 이것저것을 좀 시험을 해본선 아 나한테 잘 맞는구나 하는 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방법이 많아져서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실천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천을 잠깐 하면 안 되고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거는 확실히 맞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내가 몸이 좋아지지 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꾸준히 실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보는 분들도 건강에 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볼 텐데 이제 이걸 보는 것보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걸으시면 나가서 걷는 게. 차라리 이렇게 이어폰 이렇게 꽂아서 네. 이제 들으시면서 차라리 걷는 게 네. 훨씬 나은 방법이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끝나면은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건 정말 좀 그런 것 같아라고 귀에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저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돼 이러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것도 시간을 어쨌든지 좀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을 그것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그 꾸준히 하는 거를 뭐 부담감이나 힘듦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별로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요즘 뭐 기후 위기, 환경 문제 이런 걸 보면서 나 혼자 막 애를 쓴다고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도 그렇고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미세먼지 이런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사회, 건강한 환경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즐겁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어떤 거라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된 지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새해라고 치면 새해에도 굉장히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거 한 가지는 이거는 꼭 지킨다. 이런 마음을 다지시고 실천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